1952년 5월 23일 일본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합니다. 조선은 전투에서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밀렸을까요?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를 대표적인 이유로 꼽지만 그것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전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조선 조정은 통신사가 갔다 오고 나서 전쟁의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지방의 요충지에 성들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장군들은 남쪽에 보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순신 장군인데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8계급이나 특진시켜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한 것입니다. 성 짓고 장수 좀 등용한 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이례적인 행보인 겁니다. 솔직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수준입니다. 근 몇십 몇백 년 동안 큰 소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찌라시 같은 거 하나 듣고 갑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성을 지으라뇨. 마을 주민들이 반발해서 조정으로 상소문이 빗발쳤고 해당 관리에 대한 탄핵까지 건의됐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을 특진시킬 때 조정 대신들이 너무 과한 결정이라고 발벗고 나서서 반대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선이 일본 공격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선의 준비는 일본군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은 일본이 전국시대가 된 이후로 근 100년간 통신사를 보내지 않아 신뢰할 만한 정보 창구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얼마나 언제 쳐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의 조선 조정은 이번 공격은 을묘외변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조선 자체를 목표로 한 침략 전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한 병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병역 체계를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양인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때가 되면 불려가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훈련이 끝나면 다시 농사 지으러 가고 이게 무한 반복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실제 군역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몸 대신 돈으로 때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임진왜란이 터질 때쯤에는 결국 문서상으로만 병력이 존재하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전쟁하려고 문서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봤는데 순수 농민인 꼴이죠. 한 차례로 이 일이 상주로 내려와 병사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한 것이 습진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제식훈련인 겁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제식훈련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당시 조선군의 훈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에도 이런 징집병 같은 병사들이 아니라 직업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군인들의 능력을 따져보기 이전에 조선은 낮은 세율로 이런 직업군인들을 대량으로 유지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조세로 관례상 1결당 4두를 거두었는데 조선 초 기준으로 1결당 240두 정도 나오니까 2%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물론 군역과 곡물이 있긴 했지만 고려시대에 조세만 10% 거두었던 걸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조정에서는 가뜩이나 세금 나올 곳도 없는데 돈 먹는 하마인 직업군인을 유지하기엔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전 조선의 직업군인들은 남쪽의 수군과 북부 지방 일부에만 있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일본군과 대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였죠. 세 번째는 대규모 야전 능력의 부재입니다. 대규모 야전은 쉽게 말하면 한타입니다. 한타. 게임에서 한타의 승패가 게임의 승패를 크게 좌지우지하듯 야전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를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조선은 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전략은 재승방략이었습니다. 재승방략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나면 각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다가 중앙에서 내려온 장수의 지휘를 받아 전투를 하는 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재승방략은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여진족을 상대로 하는 북도 재승방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침략에 남방 재승방략은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재승방략은 규모가 큰 국지전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 전면전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1선이 무너지면 후방에서 2선, 3선을 재정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타 하나의 게임의 승패를 건 듯한 전투인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도 재생방략 때는 현지 지휘관이 지휘했는데 남도 재생방략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휘관이 통솔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과 현지 지휘관과의 명령이 뒤엉키는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물론 장수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는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임진왜란 초 조선의 국운을 건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은 자신이 데리고 내려온 병력 8,000명만 운용하고 현지에서 모집된 병력 8,000명은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됩니다. 이후 신립장군이 탕금대 전투에서 패하고 난 뒤 조선 조정은 다시 군사를 모아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도망쳐 재생방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는 조선은 수군이 없었고 수군을 활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조선은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대규모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겠지만 그건 바로 바다와 수군입니다. 당시 사료를 살펴보면 경상 좌우도를 합쳐서 대략 판옥선 110척에 수군 1만 5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처음 상륙 당시에 가지고 온 병력은 선박 700척에 병사 1만 8천 명이었습니다. 경상 좌우도의 수군으로 지리적 이점과 판옥선 특징에 기반한 전술을 펼치면 일본군에 대한 충분한 견제뿐만 아니라 조선 본토에는 땅도 못 밟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시간을 충분히 끌어준다면 결국 안달이 나는 건 일본군일 테고 조선은 좀 더 여유롭게 전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인 박공은 판옥선 40척에 구멍을 내고 도망가고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인 원규는 판옥선 80여 척을 침몰시키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안전하게 부산에 상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변방의 장수들만의 문제로도 치부하기도 참 그런 게 선조수정실록 4월 14일을 보면 수군을 패하고 조선 육군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4월 17일에 조선 조정이 그 사실을 알았으니 조선 조정이 조선 수군에 대해 거는 기대는 고사하고 수군을 활용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오직 전라수사인 이순신 장군만이 반대하여 호남의 수군만이 온전하게 되었고 향후 승리의 기반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